9번 예제입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그 내장 기능은요,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모든 기능이 스테이틱, 그 정적 기능 형태로만 제공을 해요. 정적 멤버에서 정적 메서드 형태로. 그러니까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접근하는 기능들이에요. 메스입니다. 이름만 봐서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클래스는 아니죠. 흉측한 놈이에요. 이 메스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면은 진짜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사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수, 로그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 일이 아닌 이상은 뭐 깊게 들어갈 일은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개발할 때 좀 자주 쓰이는 기능들 몇 개만 좀 추려왔습니다. 자, 첫 번째 math.max예요. 파라미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합니다. 파라미터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막 나열하면은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골라줘요. min, 파라미터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골라서 리턴합니다. 얘도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고요. 9번부터 13번까지는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렇게 복잡한 기능들이 아니에요. 자, math.round, 소수점에서 반올림합니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th.c라고 math.flow. c는 소수점 올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flow는 소수점 내림을 합니다. 이거 의외로 날짜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부터 1일 후. 1일 후면은 7월 7일이죠. 그쵸? 자, 정확하게 7월 7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따가 자정부터죠. 자정. 자, 그럼 지금 시간이요. 오후 3시니까 15시예요. 그러니까 24시에서 빼면은 9시간이죠. 그러니까 24분의 15죠. 15 나누기 24를 하면은, 자,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가 지금 1일 후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0.6일이거든요. 지금 시간 계산하면요. 어때요? 1일 후인가요? 1일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날짜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올려요. 지금이 밤 11시라고 생각해 볼게요. 밤 11시. 그러면은 1일 후가 되기 위해서는 24분의 1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1일 후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계산할 때 무조건 소수점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소수점을 내려요. 그래서 날짜 계산할 때 의외로 많이 쓰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S, absolute입니다. 절대값을 반환해줘요. 파라미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전부 플러스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math.random, 랜덤 값을 만들어줘요. 근데 얘가 0에서 1 사이의 랜덤 값을 만들어요. 실행 결과 보면은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랜덤 값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원하는 범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이건 저도 공식은 대학교 때 어떻게 검색해서 쟁여놓고 지금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범위를 원할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면 이 랜덤 값에다가 최대값 빼기 최소값 플러스 1 한 거를 곱한 다음에 다시 최소값을 더해주면 이걸 정수로 강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n1에서 n2 사이의 랜덤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설정했을 때 그 사이의 랜덤 값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원하는 범위 안에 랜덤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느냐? 빈 문자열을 하나 준비합니다. 5번 반복을 했어요. 자, 처음에 랜덤 값을 하나 뽑아요. 3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빈 문자열 플러스 3은 문자열 더하기 숫자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문자열 3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엔 랜덤이 7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문자열 3 더하기 숫자 7은 또 문자열 덧셈이니까 3, 7이 되는 거죠. 처음에 0부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하지만 빈 문자열부터 시작하면서 합산을 하면은 숫자를 계속 연결을 해요. 그때마다 랜덤 값을 계속 결합을 하니까 요 결과는 5자리의 랜덤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문자로 보내건 메일로 쏘건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아이고, 위에 함수를 드래그를 안 했네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랜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숫자 값을 보면은 이 랜덤 함수 호출할 때 그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만부터 9999 사이에 랜덤 값을 뽑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1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연속된 숫자가 나올 확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자릿수별로 이제 그 랜덤을 다시 뽑는 거예요. 그게 더 중복되지 않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랜덤 값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메일을 보낸다던가 문자를 보낸다던가 카톡을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프론트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백엔드가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 이외에 문자 발송이나 카톡 발송은 공부를 하는 동안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자 보낼 수 있는 회사는 따지고 보면 3군데밖에 없잖아요. SKT, KT, U+. 그 밑에 이제 다른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하청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면은 걔네가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듈을 줘요. 그걸 연동을 하는 거고요.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그 계약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문자 발송이나 카톡 발송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저기 역삼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학원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은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으로 있는 게 결제 모듈이 그래요. 결제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다음 모듈은 이제 데이트입니다. 날짜 처리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자, 일단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사용하려고 요일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0부터 6까지겠죠. 자, new date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요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 컴퓨터 시간값을 복사해서 얘가 안에 멤버 변수를 가져갑니다. 특이사항은 복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은 실제로 계속 흐를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한번 복사된 이 객체 안에 있는 값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행된 딱 그 순간의 값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얘는 되게 옛날부터 있던 클래스라서 메서드가 좀 옛날 방식의 게터를 갖고 있어요. get full year, 연도값을 리턴합니다. get month, 0부터 시작해요. 0이 1월이고요. 11이 12월을 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줄 때는 1을 더해줘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에이프릴, 디셈버 이런 식으로 월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월 이름을 배열로 나열했을 때 배열의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원래. get date, 날짜를 리턴합니다. get day, 요일을 리턴하는데요. 일요일이 0이고요. 토요일이 6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요거 호출하면은 이제 6이 리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서 준비했었던 이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을 한다면 실제 요일에 해당하는 문자를 가져올 수 있겠죠. get hours, 시간, get minutes, 분, get seconds, 초.
이걸 가지고 연어를 시분초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자열 연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날짜값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코드 좀 많이 짜증나요. 계속 더하기, 따옴표, 더하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요값 하나 만들자고 코드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연, 월, 일, 토, 요일 붙이고 시, 분, 초까지 연결한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 기능인데요. 위에 중복된 코드는 좀 이제 날릴게요. to date string. 날짜 부분만 추려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쓸모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to ISO string. ISO string이라고 하는 게 표준시를 뜻해요. 그래서 표준 형식의 시간값을 반환해 주는데 보시면은 시간값이 지금 안 맞죠? 7월 6일 오전 6시로 뜨잖아요. 지금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9시간 느리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시로부터 9시간 밀려 있잖아요. 얘는 국제표준시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그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기능이에요. 여기 시간 나오고 t, 타임이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2Z라고 하는 게 타임존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국제 표준 시각을 출력하는 형식이래요. to local string.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언어 버전, 우리 한글 윈도우 쓰고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국가의 출력 형식을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출력 형식이 우리한테 썩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보통 뭐 날짜 표시할 때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2024-07-0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쓰는 형식이 좀 있잖아요. 이런 형식은 우리가 문자열에 계속 조합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 밖에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은 원하는 국가 형식을 얻어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로케일 스트링이라는 기능은 썩 그렇게 쓸모가 많은 기능은 아닌데요. 있는 거라서 정리했습니다. 로케일 데이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능은 시간을 빼고 날짜만 이제 형식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to locale time string은 시간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to locale time string, locale date string, 그냥 locale string 요 세 블록은 굳이 실수 안 하셔도 돼요.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있는 기능이라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쓸모가 없으니까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to ISO string은 은근히 쓸 일 많아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이거는 현재 시점을 가져와요. 근데 뭐 예약 날짜 이런 것들은 현재 날짜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연, 월, 일을 파라미터로 주시면 돼요. 시각을 설정 안 하면은 자정으로 세팅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까지 원하시면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주시면 됩니다. 결과값 출력하기 위해서 로케일 스트링을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간단한 거니까요. 자, 지금 9라고 설정됐죠? 그러면 9월이 아니고 10월입니다.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되는 값을 보면은 10월로 출력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값을 설정 안 하면 자정으로 세팅된다는 거. 이런 특징 기억해 놓으시고요.
날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요 시점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날짜 성분에 해당하는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세요. set year, 연도를 2010으로 바꾸고요. set month, 월을 2월로 바꾼 거고요. set date, 14일로 바꿨고 12시 16분 30초로 바꿨습니다. 원하는 성분만 골라서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연도만 바꿀 거다 라고 하면은 밑에 요 5줄은 필요 없겠죠. 자, 날짜 관련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날짜 객체를 생성을 해요. 이건 현재 시점이죠. 이 날짜 객체를 가지고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 타임스탬프 값이 뭐냐면은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값이에요. 1분이 60초고 1시간이 3600초인데 그럼 이날부터 이날까지 흘러온 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숫자 값이 굉장히 크겠죠. 그 숫자 값을 또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환해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1초는 얘한테는 1000이고요. 우리한테 1시간이 3600초라면은 얘한테는 공이 3개가 더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된 값을 확인해 보면은 숫자 값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생각하는 현재예요. 자, 또 날짜 객체를 만들 건데요. 이 데이트 객체의 연도를 뽑습니다. 그러면 2024겠죠. 0이니까 1월 1일, 시간은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자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뽑습니다. TS는 현재예요. TS2는 올해 1월 1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TS1이 더 크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요 값을 빼면 요 사이가 얼마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올해가 현재 얼마만큼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걸 계산하면은 올해는 이마만큼의 지금 시간이 흘렀대요. 자, 이 값이 1000분의 1초 단위니까 초 단위로 바꾸려면 10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초 단위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1000으로 나누고 60으로 또 나누면 분 단위로 바뀔 거고요. 60을 또 나누면 시간 단위로 바뀔 거고 거기서 24를 또 나누면 날짜 단위로 바뀌겠죠. 즉 원하는 만큼의 단위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에서 24, 60, 60, 1000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지금 나눈 겁니다. 하루 단위로요. 자, 지금 7월 6일 15시 18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루라고 치나요? 아니면 0일이라고 치나요? 지금 시점은 7월 6일 하루인 거잖아요. 15시니까 이거 0.6일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나온 시점을 계산할 때는 보통 이제 소수점을 내려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요대로 계산을 하면은 올해는 187일 지났습니다 라고 계산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올해 연도에서 11월 31일을 뺍니다. 그럼 실제로 12월이죠. 이 값의 getTime을 뽑아서 12월 31일부터
오늘 날짜를 빼면은 앞으로 남은 날짜가 나오겠죠. 올해가 며칠 남았는지. 이걸 다시 계산해서 소수점을 올리면 올해가 며칠 남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지나간 날짜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날짜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일정 예약 같은 거 해야 되는 웹사이트들이 이 로직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 날짜 객체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데이트, 이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서 getDate를 뽑아요. 그러면 지금이 7월 6일이니까 이게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30을 더해요. 그러면 A는 그럼 36이죠. 이걸 다시 데이트 객체 날짜로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 데이트 객체 입장에선 7월 36일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알아서 단위를 올려서 8월 며칠로 계산을 해요, 얘가. 근데 이렇게 날짜 단위를 자동으로 월이나 10운초 같은 거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려주는 게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날짜 처리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진짜 편해요. 자, 오늘 날짜에서 100을 뺍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94일이에요. 이걸 날짜에다 넣어줘요. 그럼 알아서 94일 전 날짜로 환산해서 저장을 해요. 이렇게요. 3월 28일. 자, 응용입니다. 이거 예전에 배열 예제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제 완전체입니다. 오늘 날짜 객체를 뽑습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2024년, 그 다음에 7월이니까 6이라고 저장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6일입니다. 이 객체의 setDate 1, 날짜 값을 1로 바꿉니다. 그럼 2024년 7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일을 뽑아요. 그럼 2024년 7월 1일에 요일 값을 얻어오는 거예요. 월요일이었네요. 0, 1이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스타트 데이 값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today.getMonths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2024년, 그 다음에 7월이니까 6, 그리고 요거 동작했으니까 1로 바뀌어 있어요. 자, 여기서 set months, 일단 월을 가져와요. 6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를 1 더해서 다시 세팅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는 7로 바뀌어 있겠죠. 실제로는 8월입니다. 그 다음에 setDate 0, 8월 0일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전달의 마지막 날짜로 환산해요. 근데 각 달의 마지막 날짜는 달마다 값이 다르잖아요. 그걸 알아서 뽑아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예요.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거 보면은 30일, 28, 30일, 30 이렇게 배열로 다 만들어서 월에 따라서 뽑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확한 게 윤달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러한 계산에 대한 허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번 달 1일에 대한 요일 인덱스 월요일이니까 1이었고요. 이번 달 마지막 날짜는 31일이다 라고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육행 7열의 배열을 만들고 육행 7열의 배열을 만들고 카운트라는 변수를 준비해요.
행열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은 I 값은 행을 담당하니까 이 방향이 I일 거고요. J 값은 열을 담당하니까 이 방향이 J 값이겠죠. I가 0일 때, 이 첫 줄에 대해서 J가 스타트 데이보다 작다면, 시작 요일이 아까 월요일이라고 뽑아놨었으니까 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J가 1보다 작다면 그 자리에는 0을 넣습니다. 그러면 I가 0이고 J가 1보다 작은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 밖의 위치에는 카운터를 먼저 I, J에 넣고 1 증가시켜요. 얘를 먼저 여기다 넣어주고 1 증가.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면서 채워가는 거죠. 자,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보다 크다면 0으로 채워요. 쭉 채우는데 만약에 여기가 28이다, 29다, 예를 들어서 30이고 31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32가 돼야 되는데 요거부터는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보다 큰 값이 되니까 나머지 공간은 다 0으로 채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출력하는 것까지, 출력하는 코드는 전에 나왔던 코드랑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번 달 달력과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달 달력이에요. 이거를 테이블 태그 같은 걸로 묶어서 웹페이지에 뿌리면 실제로 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매스랑 데이트 1, 2 예제는 실제로 실무에서 좀 많이 쓰이는 예제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12번 예제는 별로 중요한 예제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좀 옛날 거하고 최신 거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옛날 기능을 좀 없애버리려고 최신 기능을 좀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옛날 거에 대한 지지층이 워낙 확고해서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이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정리를 안 해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따로 정리를 했어요. 자, K는 1, 2, 3이라는 문자열입니다. 팔스 인트라고 하면은 따옴표를 벗긴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정수 형태의 1, 2, 3으로 만들고요. 팔스 플루트도 따옴표를 벗기기는 하는데 얘는 실수 타입으로 만드니까 123.0으로 만들어요. 따옴표를 벗기면서. 그래서 타입 오브를 체크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정수 실수 안 가리고 전부 넘버라고 하는 타입으로 처리를 하죠. 네, 다 넘버입니다. n이 소숫자라는, n이 그 소문자라는 걸 주목하세요. 자바스크립트에 넘버라는 형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new에서 만든 거 보면 클래스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면 넘버 타입의 1, 2, 3이라고 찍혀요. 이 A의 타입 오브를 확인해 보면 오브젝트예요. 얘는 넘버 타입이 아니에요. A의 타입 오브는 오브젝트, 즉 객체예요. 팔스 인트나 팔스 플루트의 결과는 넘버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넘버 클래스의 객체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A는 넘버의 객체예요. 이거하고 숫자 1, 2, 3하고 같은지 비교하면 같으니까 true가 나옵니다. equal 두 개는 내용만 비교한다 그랬죠. 근데 equal 3개짜리로 비교하면은 숫자 1, 2, 3은 데이터 타입 넘버고요. A는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하고 실제 데이터 타입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준비했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설치한 익스텐션 중에 ESLint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자바스크립트 문법 잘못된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는 건데, 나중에 이제 리액트 코딩 할 때, 내지는 특히 타입스크립트 가면은 이퀄짜리 2개로 나오면 다 노란 줄 가요. 경고 띄워요. 이 ESLint가. 왜냐면은 아무래도 3개짜리가 정확하게 비교하는 거니까 이걸 쓰세요라고 다 밑줄로 표시를 해줘요. 이게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신 분들은 뭐 빨간 줄 아니니까 넘어가지 하고 넘어가는데, 좀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노란 줄 나오니까 뭔가 좀 찝찝해서 그걸 다 바꾸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 객체랑 숫자랑 다르다고 인식해서 값을 비교를 못하고 넘어가요. 그런 경우를 좀 몇 번을 봤었어 갖고 미리 강조해 드리고자 준비한 예제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넘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도 있는데 US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 안에 보면 넘버라는 이름의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123.2라는 문자열을 parse int한테 주면은 얘는 무조건 정수로 변환하기 때문에 123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parse flut한테 주면은 소수점을 그대로 살려주니까 123.2로 만들어요. 45라는 값을 parse int한테 주면은 따옴표 감싸서요. 45로 만들어요. parse flut한테 주면은 소수점이니까 45.0으로 만들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입니다. 넘버. (123.2를) 넘버한테 주면은 123.2로 만들어요. 45를 주면 45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두 개 중에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애예요. 정수 형태의 문자열이 들어오면 정수로 바꿔주고, 실수 타입의 문자열이 들어오면 실수로 바꿔줘요. 좀 능동적인 애예요. 자, 넘버 함수한테 전달하면 이제 123이라고 떨어지죠. 타입 오브로 확인해 보면은 넘버 함수의 리턴 결과는 넘버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변환 결과와 1, 2, 3이라는 숫자를 타입까지 비교하면은 true라고 뜨죠. 자, 넘버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거고, 넘버 함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려갖고 의도치 않게 오작동 만드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자, 넘버 함수는 파라미터 값이 정수인 것 같으면 정수로 바꿔주고, 실수인 것 같으면 실수로 바꿔줘요. parse int와 parse flut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스테이틱 프로퍼티인데요. number.maxvalue, number.minvalue. 자바스크립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내포합니다. 이거부터 큰 값은 자바스크립트가 표현을 못해요. minvalue, 표현 가능한 가장 작은 양수입니다. 0보다 크지만 0에 가장 가까운 양수예요. 마이너스 값은 아니고요. number.nan, 그냥 nan하고 똑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is nan 함수를 검사하면은 true가 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싶은.
왜냐면 그냥 NAN이 있으니까요. 서로라고 뜨죠. 자, 넘버점 is NAN. 그냥 is NAN 함수랑 똑같은 애입니다. 이거는 숫자로 변환 가능하니까 fails가 되는 거죠. is integer. 주어진 값이 정수인지 확인합니다. 따옴표로 감싸면 문자열이니까 fails고요. 따옴표가 없으면 숫자니까 true예요. 넘버점 false float, 넘버점 false int. 이것도 그냥 false float랑 false int랑 똑같습니다. 자, 12번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정적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옛날 거를 써도 충분히 호환되는 거니까 굳이 헷갈리게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기 윗부분에서는 넘버라는 객체와 넘버라는 함수의 차이점 정도만 구별해 놓으세요. 자, 요번 교시 소개해드릴 마지막 예제는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문자열의 형식을 의미하는 수식이에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통용되는 만국 공통 부분 같은 거예요. 주로 용도가 문자열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때, 혹은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을 검색, 치환할 때 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 표현식은요, 앞뒤로 슬래시를 붙여서 만듭니다.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규 표현식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되는데,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검사할 문자열을 전달하면 이 문자열이 이 정규 표현식 패턴에 부합하면은 true를 반환을 해요. 자, 어떤 형태인지 볼게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값이다 라고 가정하고 3개의 변수를 준비했어요. 떡새, 괄호, 달러, 별 달러. 이렇게 하면은 문장 안에 있는 각각의 글자를 뜻해요. 그 글자의 범위가 기역에서 히읗 혹은 가에서 힛 사이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규 표현식은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이에요. 여기에 유저네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형식에 부합하면 true라고 했죠.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true고 한글이 아닌 글자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낌표로 뒤집었어요. 그럼 조건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느낌표가 있으니까 한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전체 조건이 참이 돼요. 왜냐면 부정을 했으니까. 느낌표가 없으면 조건에 부합할 때가 true예요. 조건에 부합할 때가 true예요. 근데 이거를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뒤집어 버렸다고요. 그럼 조건에 부합하면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false였는데 느낌표로 뒤집었으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은 유저 네임이 패턴 1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if문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유저 네임이 한글 패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서 에러 객체 만들어서 스로우 시킬 겁니다. 이거는 더 쉽죠? 모든 글자가 0에서 9 사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검사합니다. A에서 Z, A에서 Z.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영문, 그리고 숫자. 얘한테 이걸 주면은 이제 영어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규 표현식 이외에 그 최대 글자 수는 그냥 문자열의 랭스 뽑아보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예제에는 미리 준비한 변수가 전부 이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if문이 하나도 실행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글자를 넣었다. 여기는 한글도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규 표현식이 발동을 해서 검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정규 표현식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에 걸맞는 목적에 맞는 정규 표현식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굳이 이 정규 표현식을 만드는 법까지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알면은 좋기는 한데 이게 쓰이는 정규 표현식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회원가입 양식 같은 걸 만들 때 제가 이 파일을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갖고 매번 쟁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웹사이트에 필요한 형식 검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아이디를 입력한다. 그러면 아이디가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검사하고요. 입력 여부. 그 다음에 글자 수 검사하고요. 그리고 영문과 숫자로 검색됐는지 검사하고요. if문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이름이면은 입력 여부, 최대 글자 수, 그 다음에 한글로 구성됐는지 검사. 한글 이름만 받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인풋 태그 하나당 최소 if문이 3개는 들어가요. 그럼 보통 이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그 입력값을 한 5개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if문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회원가입 페이지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뭘 해야 될지 다 나왔는데 실제로 타이핑하려고 그러면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HTML에서 간단하게 넣는 인풋 태그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사실은. 코딩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43분이네요. 45분. 시간 보시기 조금 시간이 부족하시죠? 제가 다음 교시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